할머니, 지금 빨리 도망치세요. 은행 창고 직원이 건넨 쪽지 한 장. 며느리가 바로 옆에 앉아 있었고 뒷자리 대기석에는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쪽지를 건넨 은행 직원을 바라보니 절박한 눈빛으로 저에게 호소하고 있었고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심장이 터질 듯이 뛴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화장실 가는 척하고 뒷문으로 미친 듯이 뛰쳐나갔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은행 직원에 건넸던 구겨진 쪽지 한 장이 제 목숨을 살릴 줄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살의 윤말자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2025년 3월의 부평시장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인천 부평시장에서 28년째 반찬 가게를 운영하던 어느 날 은행 직원에게 받은 쪽지 한 장이 한순간에 제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제 전 재산 20억이 한순간에 사라질 뻔했고 그보다 더 끔찍한 건 저까지 없애려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수년간을 함께했던 사람이 나를 해치려 했다는 것이 지금도 꿈만 같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남편이 떠난 지 15년이 흘렀지만 저는 여전히 그 빈자리를 채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가게 문을 열고 하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멸치를 볶는 고소한 냄새가 가게 안을 채웠고 시금치를 데치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콩나물을 무치며 참기름을 뿌릴 때 그 향긋한 냄새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28년 동안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늘 평화로웠죠. 그런데 요즘 들어 그 평화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민정이 때문이었어요. 36살의 민정이는 최근 부쩍 자주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살가운 며느리가 고마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죠. 오늘도 민정이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민정이는 늘 그렇듯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손가락을 계속 만지작거리는 모습에서 초조함이 느껴졌습니다. 손에는 보온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또 홍삼정이 들어있을 게 뻔했죠. 민정이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그 웃음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눈은 웃지 않고 입만 억지로 올린 것 같았어요. 홍삼정을 꺼내며 건강을 챙기라고 했지만 이번 달만 벌써 5번째였습니다. 한 포에 10,000원이 넘는다며 자랑하듯 말했지만 저는 그저 부담스러웠죠. 더 이상한 건 민정이가 자꾸 제가 깜빡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가스불을 안 껐다느니 가게 문을 안 잠갔다느니. 하지만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전날 밤 확실히 가스불을 껐는데 다음날 아침 민정이가 왔다 간 후에 켜져 있었던 거였죠. 가게 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잠갔는데 누군가 열어놓은 것 같았어요. 민정이가 의자를 끌어당겨 제 옆에 바짝 앉았을 때 진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평소보다 가까이 앉은 민정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뭔가를 서두르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은행에 가자는 이야기였어요. 다음 주에 건강검진 예약했어요. 그 전에 은행 일 좀 정리하면 어떨까요? 지난달부터 거의 매일같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통장 정리, 서류 확인, 그리고 성년후견 제도. 민정이는 그 단어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외워서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민정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손가락이 신경질적으로 테이블을 두드렸고 핸드폰을 꺼내 급하게 문자를 보내는 모습이 보였어요. 누구에게 보내는 걸까요? 문자를 보낸 후
민정이의 표정이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홍금자가 들어왔어요. 73살의 금자는 제 40년 지기 친구이자 상인의 총무였습니다.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금자는 민정이를 한번 훑어보더니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민정이의 표정이 불쾌하게 일그러졌지만 금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금자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죠. 요즘 부모 재산을 노리는 자식들이 많다는 이야기, 특히 성년후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충고를 했어요. 서류는 무조건 읽고 묻고 서명해. 절대 그냥 도장 찍지 마. 금자의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 게 느껴졌어요. 시장 단톡방과 CCTV 이야기도 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증거를 남기라는 의미였죠. 금자가 가자 민정이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금자가 무슨 말을 했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민정이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서류가 꽤 두꺼웠습니다. 위에는 병원 로고가 찍혀 있었지만 아래쪽 서류들은 내용을 알 수 없었어요. 제가 펼쳐보려 하자 민정이가 재빨리 서류를 덮으며 나중에 천천히 보라고 했습니다. 형식적인 거라면서 왜 이렇게 서둘러 덮는 걸까요? 민정이의 행동 하나하나가 수상했습니다. 민정이가 간 후 저는 홍삼정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건강식품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찜찜했어요. 최근 홍삼정을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지고 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처음엔 나이 탓이려니 했는데 시기가 너무 절묘했습니다. 민정이가 홍삼정을 가져오기 시작한 때부터였어요. 점심시간 가게가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몰려왔고 그 중에는 80이 넘은 박할머니도 있었어요. 박할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죠. 제가 조심스럽게 성년후견 제도에 대해 묻자 박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동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며 자식이 부모를 치매로 몰아 재산을 빼앗은 사례를 들려줬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 상황과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민정이가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는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민정이는 열심히 무언가를 적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돌아본 민정이의 손에는 또 홍삼정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먹지 않겠다고 하자 민정이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순간적이었지만 분명히 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입술이 일자로 굳어지는 것을. 하지만 곧 다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제 건강을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민정이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대성이에게 전화한 것 같았어요. 제가 이상하다며 빨리 와보라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연기가 섞여 있었어요. 마치 정말로 걱정하는 며느리처럼 들렸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연기라는 걸요. 1시간 후 대성이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43살의 아들은 넥타이가 비뚤어진 채였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어요. 회사에서 급하게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대성이는 제가 괜찮다고 해도 계속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민정이가 옆에서 무언가 눈짓을 하는 게 보였습니다. 부부가 미리 짜고 온 것 같았어요. 결국 내일 아침 은행에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대성이가 휴가까지 낸다고 했어요. 제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민정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성이의 팔을 잡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서류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글씨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어요.
병원 동의서 아래에 숨겨진 서류들에는 후견인, 재산관리, 대리권 같은 단어들이 빼곡했습니다. 법적 용어들이 어렵게 써 있었지만 대충 내용은 알 수 있었어요. 제 모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서류였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서 현금 장부를 꺼냈습니다. 빛바랜 장부에는 28년간의 기록이 담겨 있었어요. 하루하루 번 돈, 저축한 돈, 그리고 남편이 남기고 간 보험금까지 다 합치면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민정이도 이 돈의 규모를 알고 있었어요. 작년에 세금 신고할 때 도와준다며 장부를 본 적이 있거든요. 새벽 2시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을 때 거실에서 민정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야. 무조건 내일 끝내야 해.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했는지 민정이가 다시 말했어요. 서류는 다 준비됐고 의사 쪽도 연락됐대. 은행에서 만나기로 했어.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를 은행에서 만난다니요? 그것도 미리 짜고? 일단 후견인 신청만 들어가면 끝이야. 그 다음은 쉬워.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민정이는 절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였어요. 의사까지 매수해서 서류를 꾸미고 제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창밖으로 부평시장의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8년간 제 삶의 터전이었던 이곳. 내일 은행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 쉽게 당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금자의 말처럼 모든 서류를 꼼꼼히 읽고 절대 쉽게 도장을 찍지 않을 거예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민정이가 운전하는 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의 엔진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저는 일부러 천천히 준비했지만 민정이는 계속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운전대를 두드리는 소리가 신경질적으로 들렸죠. 옆자리에 앉은 대성이는 피곤한 표정으로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묘하게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민정이는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고 가끔씩 백미러로 뒤를 확인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따라오는지 살피는 것 같았어요. 신호등에 멈출 때마다 민정이의 발이 불안하게 떨렸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발에 힘이 과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일 끝나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민정이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대성이는 뒷좌석에서 하품을 하며 무관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을 때는 9시 정각이었습니다. 평일 아침이라 그런지 사람이 꽤 많았어요.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았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입구 근처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거든요. 그들은 신문을 보는 척하고 있었지만 계속 저희 쪽을 흘끔흘끔 봤습니다. 키가 큰 남자는 귀에 무선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작은 남자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민정이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어제 본 그 두꺼운 서류 뭉치였습니다. 민정이의 손에서 서류를 받으려 했지만 민정이는 꽉 쥐고 놓지 않았어요. 제가 들고 있을게요, 어머님. 민정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평소의 다정한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대기번호가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민정이의 긴장이 더해졌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고 다리를 계속 떨었어요. 드디어 저희 번호가 불렸습니다. 5번 창구였어요. 창구 직원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명찰에는 정혜린이라고 적혀 있었죠.
혜린 씨는 저희를 보자마자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특히 민정이가 내민 서류를 보더니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민정이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통장 정리와 함께 몇 가지 수속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혜린 씨는 서류를 받지 않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절박한 것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 통장 비밀번호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혜린 씨가 통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통장 사이에 작은 종이가 끼어 있었거든요. 민정이는 못 본 것 같았습니다. 저만 볼 수 있는 각도였어요. 종이를 살짝 펼쳐보니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화장실로 빨리.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혜린 씨가 저를 구하려는 거였어요. 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 위험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혜린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계속 검은 정장 남자들 쪽을 신경 쓰는 게 보였어요. 저는 갑자기 배가 아픈 척을 했습니다. 얼굴을 찡그리며 배를 움켜쥐었죠. 아이고, 갑자기 배가. 어머님, 괜찮으세요? 민정이가 놀란 척 물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제가 일어서려 하자 민정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손아귀 힘이 무서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제가 같이 가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제가 팔을 빼며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화장실로 가는 척하다가 순간 방향을 틀었어요. 비상구 표시가 보였거든요. 초록색 비상구 표시등이 복도 끝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검은 정장 남자 하나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걷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비상구 문을 밀고 나가자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너무 눈에 띄니까 계단을 선택했죠. 74살의 몸으로 계단을 뛰어내리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팠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하지만 뒤에서 들리는 구둣발 소리가 더 무서웠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남자의 목소리가 계단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한 층, 두 층, 세 층을 내려가며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난간을 잡은 손에서 땀이 흘렀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지만 계속 움직였어요. 1층 비상구로 빠져나왔을 때 밖은 눈부시게 밝았습니다. 은행 뒤편 주차장이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택시를 찾아야 했어요. 다행히 길 건너편에 빈 택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며 택시를 세웠습니다. 택시에 올라타자마자 기사님께 말했어요. 부평시장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택시가 출발하자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 정장 남자들이 은행 밖으로 뛰쳐나오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택시는 빠르게 은행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열어 확인해 봤습니다. 통장과 도장이 그대로 있었어요. 다행히 민정이에게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고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왜 혜린 씨가 저를 도와준 건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 직감이 맞았다는 거예요. 민정이가 정말로 뭔가 나쁜 일을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택시 안에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이었어요. 전화를 받지 않았더니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걱정돼요. 그 다음엔 대성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민정이가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믿을 수 없었어요. 대성이도 민정이 편인지 제 편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금잔의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금잔은 제 모습을 보자마자 놀랐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으며 옷은 여기저기 구겨져 있었거든요. 말자야.
무슨 일이야? 금자가 저를 가게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블라인드를 내렸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쪽지, 검은 정장 남자들, 그리고 비상구로 도망친 이야기까지. 금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말자야, 이거 장난이 아니야.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야. 금자가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뒤쪽 작은 방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거기엔 오래된 소파와 작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좀 숨어 있어. 핸드폰도 꺼. 위치 추적할 수 있으니까. 저는 금자의 말대로 핸드폰을 껐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민정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를 찾아낼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은행의 혜린 씨는 어떻게 된 걸까요? 저를 도와줬다가 혹시 곤란한 일을 당하는 건 아닐까요? 창밖으로 시장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의 풍경이었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이 위태로워 보였어요. 28년간 지켜온 제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금자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줬습니다. 유자차였어요. 달콤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지만 저는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민정이가 준 홍삼정이 생각나서 뭐든 마시기가 무서웠거든요. 말자야, 우리가 뭔가 해야 해. 이대로 당할 수는 없잖아. 금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려 해도 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고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수상하다는 것뿐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민정이, 대성이, 그리고 모르는 번호들까지. 하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어요. 지금은 숨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행동을 생각해야 했어요. 오후 3시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살짝 내다보니 경찰차가 시장 입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민정이가 경찰관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손짓을 하며 뭔가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이었죠. 치매 노인이 실종됐다고 신고한 것 같아. 금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민정이가 벌써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밖으로 나가면 정말로 치매 환자 취급을 받을 것 같았어요. 그때 금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금자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말자야, 은행 직원이래. 혜린 씨라는 사람. 제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혜린 씨가 저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금자가 전화를 받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제게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혜린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오늘 은행에 온 서류들, 그리고 민정이가 준비한 것들에 대해서요. 제 예감이 모두 맞았던 겁니다. 금잔의 가게 뒷방에서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밖에서 또다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출소 경찰관들이 시장을 돌며 뭔가를 묻고 있었어요. 창문 틈으로 살짝 내다보니 경찰관 2명이 상인들에게 제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띄운 사진이었는데 작년 가을 시장 축제 때 찍은 제 모습이었어요. 경찰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왔다고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이 은행에서 난동을 부리고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난동이라니요. 저는 그저 도망친 것뿐인데 벌써 이렇게 이야기가 왜곡되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반응이 들렸습니다. 놀라는 목소리, 걱정하는 목소리, 그리고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뒤섞였어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옆가게 사장님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분은 경찰관에게 오전에 저를 봤다고 평소와 다르게 불안해 보였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된 것처럼 말이죠.
금자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다가 10분 후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는데 화면에는 시장 단톡방이 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어요. 대부분이 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금자가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단톡방에는 온갖 추측과 소문이 난무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최근에 제가 물건값을 자꾸 깜빡했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며칠 전 제가 혼자 중얼거리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모두 사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번 퍼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말자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민정이가 완전히 판을 짜놨어. 금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며느리는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았어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해 차근차근 증거를 만들어 온 거였죠. 홍삼정에 뭔가를 섞어서 제가 멍한 상태를 만들고 가스불이나 문단속 같은 일들을 조작해서 제가 깜빡한다는 인상을 심어놓고 이제는 아예 실종 신고까지 한 겁니다. 핸드폰을 다시 켜자마자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이 민정이와 대성이한테서 온 것이었어요. 문자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치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너무 걱정돼요. 병원 예약해놨으니 같이 가요. 제발 연락 주세요. 마치 정말로 걱정하는 며느리처럼 보이는 문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연기라는 걸요. 대성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으면서도 걱정스러운 톤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연락도 없이 사라지신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은행에서 있었던 일, 수상한 남자들, 그리고 쪽지 이야기까지. 하지만 대성이는 제 말을 끊었어요. 어머니, 민정이가 다 봤대요. 어머니가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뛰어나갔다고. 은행 직원들도 다 놀랐다고 하던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대성이는 이미 민정이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 저보다 며느리를 더 믿고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성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민정이가 이상해. 뭔가를 꾸미고 있어. 하지만 대성이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오히려 제가 민정이를 의심하는 게 이상하다는 투였어요. 민정이가 얼마나 극진히 모시는데 그런 의심을 하냐고 요즘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제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아들마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으니까요. 금자가 제 어깨를 토닥였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쯤 민정이가 직접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민정이는 상인들을 한 명씩 찾아다니며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병원 서류였습니다. 제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는 가짜 진단서를 들고 다니며 동정을 사고 있었던 거예요. 상인들의 시선이 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동정과 연민, 그리고 두려움이 섞인 시선들이었어요. 치매에 걸린 불쌍한 할머니를 보는 시선이었죠. 그 누구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민정이는 눈물까지 흘리며 연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너무 사랑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어서 마음이 아프다고 빨리 찾아서 치료를 받게 하고 싶다고 했어요. 완벽한 효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상인들은 민정이를 위로하며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도 제 자리를 잃게 된 거예요. 28년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미쳤다고, 치매에 걸렸다고 모두가 믿게 된 거죠. 금자만이 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자도 조심스러워했어요. 너무 대놓고 저를 도우면 금자까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봐 걱정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도 금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말자야, 우리가 증거를 찾아야 해. 민정이가 뭘 꾸미고 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이미 치매 환자로 낙인 찍혔고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병원으로 데려갈지도 몰랐어요. 밤이 되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금잔의 가게 뒷방에 계속 있을 수도 없었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민정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혹시 저를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려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어요. 조심스럽게 받았더니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말자시죠? 저는 의사입니다. 며느님이 걱정하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의사라니요. 민정이가 벌써 의사까지 동원한 거였습니다. 저는 바로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의사까지 매수했다면 이건 정말 큰 음모였어요. 그때 민정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머님, 내일까지 안 돌아오시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성년후견 신청을 할 거예요. 어머님의 안전을 위해서예요. 성년후견.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단어였습니다. 그게 시작되면 제 모든 권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재산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의 자유까지도요. 저는 정말로 무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금자가 제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마 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을 거예요. 금자에게 문자를 보여주자 금자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자야, 이제 정말 시간이 없어. 뭔가 해야 해. 그런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미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아들마저 제 편이 아닌 상황에서 저 혼자 어떻게 이 거대한 음모에 맞설 수 있을까요? 창밖은 어두워졌고 시장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저도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니, 돌아가면 안 되었어요. 그곳엔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는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과 도장, 그리고 제 신분증이 들어 있었어요. 이것마저 빼앗기면 정말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요? 금자가 따뜻한 죽을 가져다 줬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찬 마음엔 음식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제 인생 74년 중 가장 길고 무서운 하루였습니다. 내가 정말 이상해진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모두가 맞고 제가 틀린 건 아닐까요? 정말로 제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제 기억은 선명했고 제 생각은 또렷했습니다. 은행에서의 쪽지, 검은 정장 남자들, 민정이의 수상한 행동들, 모든 게 생생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정상이라고 외쳐도 이미 치매 환자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는 모든 게 헛수고였어요. 민정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새삼 놀라웠습니다. 밤 10시 금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자야, 은행 직원 만나볼래? 혜린 씨라는 사람.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대. 밤 11시 금자와 저는 시장 뒷골목의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은 가게들 사이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어요. 발걸음 소리가 텅 빈 골목에 울려 퍼졌고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금자가 앞장서서 걸었고 저는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채 뒤를 따랐어요. 혹시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카페는 24시간 영업하는 곳이었지만 이 시간엔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혜린 씨였습니다.
낮에 은행에서 봤던 단정한 모습과는 달리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테이블 위엔 이미 식은 커피가 놓여 있었는데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혜린 씨가 우리를 보자 일어서려 했지만 금자가 손짓으로 앉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자 혜린 씨는 주위를 한번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혜린 씨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복사본이었지만 은행 직인이 찍혀 있는 공식 문서들이었어요. 하나하나 펼쳐 보이며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된 생명보험이 3개나 가입되어 있어요. 모두 최근 6개월 이내에 가입된 거고 수익자는 모두 며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린 씨가 보여준 서류에는 제가 본 적도 없는 보험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보험금 총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어요. 언제, 어떻게 이런 보험에 가입했다는 걸까요? 제 기억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심각한 문제예요. 혜린 씨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성년 의견 개시 심판 신청서였어요. 아직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작성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신청인은 며느리 민정이었고 후견인도 민정이로 되어 있었어요. 서류엔 제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다는 의사 소견서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의사 이름을 보니 낯설었어요.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병원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었을까요? 혜린 씨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 의사는 며느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은행 기록을 보니 며느님이 이 의사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송금하고 있더라고요. 매수된 의사였던 겁니다. 저를 한 번도 진찰하지 않고도 치매 진단서를 써준 거예요. 이 정도면 의료법 위반이었지만 증거를 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혜린 씨가 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도와주는지 궁금했습니다. 은행 내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서류를 빼내온 건 분명 큰 용기가 필요했을 테니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혜린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3년 전 저희 할머니가 똑같은 일을 당하셨어요. 혜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목에 있던 팔찌를 만지작거리는데 자세히 보니 그 아래 희미한 흉터가 있었어요.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았지만 차마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혜린 씨의 할머니도 며느리에게 당했다고 했습니다. 성년의견 제도를 악용해서 재산을 모두 빼앗겼고 결국 요양원에 버려졌다고요. 혜린 씨가 뒤늦게 알고 찾아갔을 땐 이미 할머니는 돌아가신 후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민정이가 들고 온 서류를 보자마자 알아챘던 거예요. 똑같은 패턴이었으니까요. 검은 정장 남자들도 수상했어요. 보통 손님이 아니었죠. 아마 며느님이 고용한 사람들 같았어요. 혜린 씨는 은행 내부 CCTV에서 본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민정이가 은행에 오기 전에 그 남자들과 밖에서 미리 만났다는 것,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는 것, 그리고 제가 도망친 후 민정이가 그들과 함께 급하게 나갔다는 것까지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겁니다. 어머님이 도망치지 않으셨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됐을 거예요. 그 남자들이 압박하면서요.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만약 혜린 씨가 쪽지를 주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로 모든 걸 잃을 뻔했어요. 혜린 씨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혜린 씨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은행 서류들을 찍어둔 것이었어요. 민정이가 준비한 서류 중엔 대출 신청서도 있었습니다. 제 집과 가게를 담보로 한 거액의 대출이었어요. 만약 제가 후견인 제도에 묶이면 민정이가 마음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였죠.
이 정도 증거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금자가 물었지만 혜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실제로 범죄가 일어난 건 아니라서 경찰도 쉽게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게다가 이미 저를 치매 환자로 신고한 상태에서는 제 진술을 믿어주지도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혜린 씨가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지능범죄수사팀에 아는 분이 있어요. 이런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시는 분인데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경찰이라고 해도 과연 제 말을 믿어줄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정말로 모든 걸 잃게 될 테니까요. 혜린 씨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박진호 경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46살의 베테랑 형사로 금융 사기와 노인 대상 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한다고 했습니다. 혜린 씨 할머니 사건 때도 도움을 주려 했지만 너무 늦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박경희 님이 어머님 사건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최근에 비슷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비슷한 사건이 많다니 저만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자식이나 며느리에게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우리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혜린 씨는 내일 아침에 박경희와 연락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당부했습니다. 절대로 집에 가지 마세요. 며느님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혜린 씨가 떠난 후 금자와 저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의 시장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치고 있었어요. 오늘 알게 된 사실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했다니 도대체 언제부터 계획한 일일까요? 금잔의 가게 뒷방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의 어스름한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곧 아침이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민정이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저를 찾아낼 거예요. 그리고 성년의견 신청을 강행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가만히 당하지만은 않을 거였습니다. 혜린 씨가 준 증거들이 있고 곧 박경희도 만날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금자도 혜린 씨도 제 편이었으니까요.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또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민정이, 대성이, 그리고 모르는 번호들. 하나하나가 저를 압박하는 올가미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거였습니다. 정면으로 맞서 싸울 거예요. 제 인생 74년 이렇게 억울한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했어요. 제가 치매에 걸린 무력한 노인이 아니라 여전히 제정신인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제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내일은 반격을 시작하는 날이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금자와 함께 경찰서 근처의 조용한 찻집에서 박진호 경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린 씨가 약속을 잡아준 덕분이었죠. 손에 든 따뜻한 차는 식어가고 있었지만 긴장감 때문에 한 모금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경찰을 만난다는 게 이렇게 떨리는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혹시 제 말을 안 믿으면 어떡하나, 오히려 저를 정말 치매 환자로 몰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찻집 문이 열리고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회색 정장에 넥타이를 맨 단정한 차림이었어요. 날카로운 눈빛과 각진 턱선이 인상적이었는데 형사라기보다는 회사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한번 둘러보는 눈빛에서 예사롭지 않은 관찰력이 느껴졌어요. 박진호 경이었습니다. 진호 씨는 우리 앞에 앉자마자 먼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지능범죄수사팀 소속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작은 수첩과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든 동작이 차분하고 신중했어요. 진호 씨는 먼저 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준 후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언제부터 민정이가 이상했는지, 홍삼정을 먹은 후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은행에서 본 검은 정장 남자들의 인상착의는 어땠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혜린 씨가 준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어머님, 이건 명백한 사기 미수예요. 그리고 아마 배우가 더 있을 겁니다. 진호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비슷한 사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 가족이나 지인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진호 씨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민정이가 자주 가는 카페가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남자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30대 후반으로 보였는데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이 남자가 누군지 조사 중입니다. 아마 며느님의 내연남이거나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연남이라니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정이가 대성이를 배신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대성이와의 결혼도 재산을 노린 것일까요? 생각할수록 무서웠습니다. 진호 씨가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특히 현행범으로 잡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서류 조작이나 약물 투여 같은 걸 직접 포착해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는 거였죠. 증거 사슬이라는 게 있어요. 체인 오브 커스터디라고 하는데 증거가 수집되고 보관되는 모든 과정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되어 있어야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진호 씨는 법적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체포하려면 영장이 필요하고 압수수색도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했어요. 무작정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거였죠. 조금 답답하게 느껴졌지만 이해는 갔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범죄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진호 씨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먼저 시장의 CCTV를 확인해서 민정이의 동선을 파악하기로 했어요. 언제 시장에 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했는지 모두 기록으로 남기는 거였죠. 금자가 상인의 총무라서 CCTV 열람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단톡방의 대화 내용도 증거로 수집하기로 했어요. 민정이가 퍼뜨린 거짓 정보들, 상인들의 증언 등이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디지털 증거도 요즘엔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하더군요. 가장 중요한 건 민정이와 그 남자의 대화를 녹취하는 거였습니다. 진호 씨는 그들이 만나는 카페에 미리 가서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최신 녹음 장비를 이용하면 멀리서도 대화를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영장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할 거라고 했어요. 오늘 오후 3시에 그들이 만날 예정이에요. 제보자가 있거든요. 진호 씨에게 제보자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아마 카페 직원이거나 단골 손님 중 하나겠죠. 세상에는 아직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게 위안이 되었어요. 오후 2시 반 진호 씨와 저는 카페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시장에서 CCTV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진호 씨는 작은 이어폰을 끼고 있었는데 다른 수사관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3시 정각 민정이가 나타났습니다. 붉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어요. 그리고 5분 후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어요. 둘은 자연스럽게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호 씨가 조용히 따라 들어갔고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 제 운명이 걸린 순간이었습니다.
30분 후 진호 씨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녹음기를 보여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요한 대화를 녹음했어요. 정리되면 반반으로 나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재산을 나눠 먹기로 한 거였어요. 민정이와 그 남자가 공범이었던 겁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지만 진호 씨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현행범으로 잡는 게 가장 확실해요. 어머님 위험하시겠지만 집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집에 가라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진호 씨가 보호해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특별한 장비를 줬습니다. 단추처럼 생긴 초소형 카메라였어요. 옷에 달면 티가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민정 씨가 약물을 타는 장면이나 서류를 조작하는 장면을 찍으면 돼요. 우리가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기로 한 이상 끝까지 가야 했어요. 단추 카메라를 옷에 달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저녁 6시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3일 만에 돌아가는 집이었어요. 대문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지켜보고 있을 진호 씨와 수사팀을 생각하며 용기를 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민정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셨어요? 문이 열리고 민정이가 나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저를 집 안으로 끌어들이듯 팔을 잡았는데 손아귀 힘이 무서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집 안에는 대성이도 있었습니다. 아들은 정말로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민정이와 달리 대성이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아들은 정말 모르는 걸까요? 어머니,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예약해놨어요. 민정이가 또 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홍삼정을 가리켰어요. 일단 이거부터 드세요. 피곤하실 텐데. 저는 홍삼정을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민정이의 표정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때 대성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민정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세요. 다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그 순간 민정이가 홍삼정에 무언가를 넣으려는 걸 봤습니다. 작은 약병에서 투명한 액체를 몇 방울 떨어뜨리는 거였어요. 단추 카메라가 그 장면을 찍고 있길 바라며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친 거였어요. 진호 씨가 앞장서서 들어왔고 뒤따라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서민정 씨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민정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약병을 떨어뜨렸고 그것도 증거품으로 압수되었어요. 모든 게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친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정이의 손에서 떨어진 약병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투명한 액체가 바닥에 흩어졌고 진호 씨는 즉시 다른 경찰관에게 증거품 수집을 지시했습니다. 장갑을 낀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약병을 봉투에 담았고 바닥에 떨어진 액체도 면봉으로 채취했어요. 민정이는 순간 도망치려 했지만 여경 한 명이 재빠르게 팔을 잡았습니다. 민정이의 얼굴은 새하얗다가 붉어졌다가를 반복했어요.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눈은 이리저리 굴러가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민정이가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에 다정한 며느리 연기는 온데간데없고 날카롭고 차가운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대성이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은 경찰들과 민정이 그리고 저를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워했어요. 입을 벌렸다 다시 닫기를 반복하더니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우리 집에 경찰이?
진호 씨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정이가 시어머니의 음료에 약물을 타려 했고 그 장면이 모두 촬영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 옷에 달린 단추 카메라를 가리켰습니다. 대성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때 밖에서 또 다른 소동이 들렸습니다. 경찰 2명이 한 남자를 끌고 들어왔는데 카페에서 민정이와 만났던 그 남자였어요. 집 근처에서 망을 보다가 잡힌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이미 수갑이 채워진 상태였어요. 민정이와 그 남자가 눈이 마주치자 둘 다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로를 모른 척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진호 씨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둘이 공범이라는 증거는 이미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카페에서의 대화도 모두 녹음되어 있어요. 민정이의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눈물조차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대성이를 바라보며 애원하듯 말했지만 대성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진호 씨는 다른 경찰관들에게 집안을 수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장을 보여주며 합법적인 절차임을 알렸어요. 경찰관들은 각 방을 꼼꼼히 뒤지기 시작했고 곧 중요한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이 방에서는 여러 개의 서류 뭉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보험 서류들, 성년 의견 신청서, 그리고 위조된 의사 소견서까지. 책상 서랍에는 제 도장과 비슷하게 만든 가짜 도장도 있었어요.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한 경찰관이 작은 약통들을 발견했습니다. 수면제로 보이는 약들이었는데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없는 종류였어요. 아마 그 내연남이 불법으로 구해준 것 같았습니다. 이 약들을 홍삼정에 섞어서 제게 먹이려 했던 거겠죠. 노트북도 압수되었습니다. 거기엔 아마 더 많은 증거가 들어있을 거예요. 제 통장 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기록이나 공범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같은 것들 말이에요. 대성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눈가가 붉어진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민정이 말만 믿고 아들이 무릎을 꿇으려 하자 저는 급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속으로는 서운했지만 대성이도 속은 거였어요. 민정이의 연기가 그만큼 완벽했던 겁니다. 아들을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대성이가 흐느끼는 걸 느끼며 저도 눈물이 났어요. 민정이와 그 남자는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민정이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구경하고 있었는데 다들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동안 효부인 줄 알았던 민정이의 실체를 알게 된 거죠. 진호 씨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용감하셨어요. 덕분에 큰 범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어요. 민정이와 그 남자 뒤에 더 큰 조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호 씨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증거품들은 하나하나 번호를 매기고 사진을 찍은 후 봉인되었습니다. 진호 씨가 설명했던 증거사슬, 체인 오브 커스터디를 지키는 거였어요. 이렇게 해야 나중에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집 열쇠를 민정이가 여러 개 복사해 둔 것도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없을 때 마음대로 들어와서 가스불을 켜놓거나 물건을 옮겨 놓을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를 정말로 치매 환자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밤 9시가 되어서야 수색이 끝났습니다. 경찰들이 철수하고 집에는 저와 대성이만 남았어요. 거실은 수색 때문에 어수선했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대성이가 부엌에서 차를 타왔습니다. 따뜻한 녹차였어요. 아들의 손도 아직 떨리고 있었지만 제게 먼저 잔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무서우셨어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을. 대성이의 말을 듣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아들은 정말 민정이의 본 모습을 전혀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했던 걸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금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급했어요. 말자야, 큰일이야. 뉴스 봤어? 민정이가 보석으로 풀려났대. 제 손에서 찻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풀려날 수 있는 거죠? 진호 씨한테 급히 전화했더니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어요. 꽤 유명한 변호사더군요. 아마 배우 조직에서 붙여준 것 같습니다. 배우 조직? 역시 민정이 혼자가 아니었어요. 더 크고 무서운 세력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어디선가 저를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대성이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킬게요. 이번엔 정말로요. 아들의 말이 든든했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민정이와 그 조직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대성이도, 금자도, 혜린 씨도, 진호 씨도 제 편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조심스럽게 받았더니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안 그러면 협박 전화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어요.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였죠. 진호 씨가 가르쳐 준 대로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겨야 했습니다. 민정이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어요. 창문 밖을 내다볼 때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대성이가 곁에 있어 주었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텔레비전 아침 뉴스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어요. 깔끔한 양복을 입은 5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자신을 자산케어 컨설팅 대표 강도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민정이와 그 내연남의 배후에 있던 보스였어요. 도윤 씨는 능숙한 말솜씨로 자신의 회사를 변호했습니다. 노인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합법적인 사업이라고 최근 오해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교묘하게 저를 언급했습니다.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 어르신이 착각과 망상으로 며느리를 고소한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했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를 정신 나간 노인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앵커와 기자들이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도윤 씨가 얼마나 많은 돈과 인맥을 동원했는지 짐작이 갔어요. 진호 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진호 씨가 갑자기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다는 거였습니다.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교통가로 좌천된 거예요. 누군가 위에서 압력을 넣은 게 분명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졌어요. 진호 씨의 목소리에 분노와 좌절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개인적으로라도 계속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도 공식적인 수사가 중단됐다는 건 큰 타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집했던 증거 일부가 사라졌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경찰서 증거보관실에서 민정이의 노트북과 몇 가지 서류가 없어진 거였습니다. CCTV는 고장났다고 했지만 누가 봐도 의도적인 일이었어요. 도윤 씨의 조직이 경찰 내부에도 손을 뻗친 거였죠. 시장에도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민정이한테 폭력을 휘둘렀다는 둥, 가게 돈을 횡령했다는 둥, 온갖 거짓말이 돌아다녔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게 분명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저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금자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말자야, 이대로는 안 돼. 우리가 뭔가 해야 해. 금자도 화가 나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저에 대해 수군거리는 걸 듣고는 참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40년 지기 친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혜린 씨도 연락이 왔어요. 은행에서도 압력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상부에서 이 사건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혜린 씨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를 떠올리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또 협박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이었어요. 제 가게에 불이 날 수도 있고 대성이 회사에서 해고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금자와 혜린 씨도 위험할 거라고 협박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대성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들도 회사에서 이상한 눈초리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상사가 넌지시 어머니 일로 회사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대성이는 그래도 괜찮다고 어머니가 더 중요하다고 했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다음 날 아침 신문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면에 제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치매 노인의 억지 주장으로 효부가 고통받고 있다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를 쓴 기자 이름을 보니 도윤 씨 회사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언론까지 매수한 거였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의심과 경멸이었어요. 누군가는 대놓고 손가락질을 했고 누군가는 제가 지나가면 피했습니다. 28년간 쌓아온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민정이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시장에 나타나 눈물을 흘리며 연기를 했어요. 시어머니를 사랑했는데 이런 오해를 받아 마음이 아프다고 하루빨리 시어머니가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피해자 코스프레였죠. 상인들 중 일부는 민정이를 위로하기까지 했어요. 저는 집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 나가면 손가락질을 받고 집에 있으면 불안에 떨어야 했어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는 건가 싶었어요. 그때 금자가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말자야, 우리가 직접 나서자. 숨어 있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는 거야. 금자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위험할 것도 뻔했습니다. 도윤 씨의 조직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무서웠으니까요. 우리가 가진 건 진실뿐이야. 그리고 서로가 있잖아. 금자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금자도 혜린 씨도 진호 씨도 대성이도 제 편이었습니다. 비록 적은 강하고 교활했지만 우리에겐 진실이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호 씨였어요. 비록 공식 수사는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조사한 결과 도윤 씨의 회사가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걸 알아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수십 명이나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협박이 무서워서요. 어머님이 나서주신다면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낼 겁니다. 진호 씨의 말에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노인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는 나서야 했어요. 그게 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처절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전투를 앞둔 전사의 마지막 저녁 같았어요. 금자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말자야, 이제 반격할 시간이야. 도망치지 말고 싸우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어요.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했습니다.
비록 상대는 거대하고 저는 작고 늙었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윤 씨의 실체를 폭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어요. 혜린 씨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자고 했어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빠르게 정보가 퍼진다고, 특히 라이브 방송을 하면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다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도윤 씨를 라이브 방송에 나오게 할까요? 그것도 자백을 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혜린 씨가 구해온 특수 장비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독서용 안경이었지만 테 안쪽에 초소형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어요. 렌즈 옆에 작은 구멍이 카메라였는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진호 씨가 안경을 제 얼굴에 씌워주며 설명했습니다. 오른쪽 다리 끝부분을 3번 누르면 녹화가 시작되고 길게 누르면 실시간 전송이 된다고 했어요. 배터리는 2시간 정도 버틸 수 있으니 서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경을 쓰니 약간 무거웠지만 티가 날 정도는 아니었어요. 가장 위험한 부분은 도윤 씨의 사무실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자산케어 컨설팅 사무실은 시내 중심가의 오피스텔 12층에 있었어요. 경비가 삼엄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직접 가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고소 취하를 미끼로 접근하기로 했어요. 도윤 씨가 그 미끼를 물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었습니다. 금자가 시장 단톡방을 준비했습니다. 상인 200여 명이 가입되어 있는 큰 방이었어요. 금자는 미리 공지를 올렸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중요한 생중계가 있을 거라고 모두 꼭 시청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상인들도 금자의 진지한 부탁에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혜린 씨는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했어요. 생중계 링크를 만들고 동시 접속자가 많아도 끊기지 않도록 서버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녹화본을 자동으로 여러 곳에 백업되도록 설정했어요. 혹시 도윤 씨 쪽에서 삭제하려 해도 이미 늦을 거라고 했습니다. 대성이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차라리 자신이 가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도윤 씨는 저를 만나고 싶어 할 거였습니다. 제가 직접 가야만 경계를 풀 수 있었어요. 아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마음에 걸렸지만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리허설을 시작했습니다. 도윤 씨를 어떻게 자백하게 만들지 시나리오를 짜고 질문 목록을 만들었어요. 너무 직접적이면 의심할 테니 자연스럽게 유도해야 했습니다. 진호 씨가 조언했습니다. 상대방의 자만심을 이용하라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자극하라고 했어요. 녹취와 영상은 진술을 보강하는 용도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증거가 되지만 자백이 있으면 더 확실해집니다. 진호 씨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복잡했지만 이해는 갔어요. 모든 걸 합법적으로 해야만 나중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혜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은행에서 처음 쪽지를 건넸을 때의 떨림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혜린 씨의 팔목에 있는 흉터가 또다시 보였어요. 할머니를 잃은 아픔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꼭 끝내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면 안 돼요. 혜린 씨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이번에 실패하면 다시 기회가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도윤 씨는 이미 경계하고 있을 테니까요. 오후 2시 저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안경을 쓰고 가방에는 서류 뭉치를 넣었어요. 고소 취하서, 양식과 합의서 초안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서명할 생각은 없었지만 진짜처럼 보여야 했어요. 택시를 타고 도윤 씨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배었습니다. 74년 인생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잠시 망설였습니다. 높은 유리 건물이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뒤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로비로 들어갔어요. 경비원이 저를 흘끔 봤지만 특별히 제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누가 봐도 위협적이지 않은 그저 나이든 여자였습니다. 그게 오히려 장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자산케어 컨설팅이라는 간판이 번듯하게 걸려 있었어요.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유리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겉보기엔 정말 합법적인 회사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안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맞아줬습니다. 도윤 대표를 만나러 왔다고 하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주위를 살폈습니다. 벽에는 각종 상장과 자격증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엔 회사 홍보 팜플렛이 놓여 있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안쪽 문이 열리고 도윤 씨가 나타났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것보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어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손이 크고 단단했어요. 어서 오세요, 윤말자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저를 갑서치를 매기듯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순간 오싹했지만 태연한 척했어요. 이제 연기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도윤 씨의 사무실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한쪽 벽 전체가 통유리창이었고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큰 책상 뒤에는 고급스러운 가죽 의자가 놓여 있었고 벽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노인들을 속여서 번 돈으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니 역겨웠어요. 앉으세요. 차라도 한잔 하시죠. 도윤 씨가 권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자연스럽게 안경 다리를 만졌어요. 3번 눌러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길게 눌렀어요. 이제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을 거였습니다. 시장 단톡방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금자가 링크를 공유했을 테고 상인들이 하나둘 접속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하려는지 모르는 채로 말이죠. 도윤 씨가 차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시지 않았어요. 민정이의 홍삼정이 생각나서 무서웠거든요. 도윤 씨는 제 반응을 보며 씩 웃었습니다. 현명하시네요. 요즘은 조심해야죠. 마치 제 생각을 읽은 것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았어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소를 취하하려고 왔어요. 도윤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미끼를 문 거였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도윤 씨가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소 취하라는 말을 듣자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마치 모든 게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깍지 끼고 저를 바라봤는데 그 눈빛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셨으면 서로 고생할 일이 없었을 텐데요. 도윤 씨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어요. 늙고 힘없는 할머니가 결국 굴복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게 제가 노린 거였어요. 방심한 상대는 실수를 하게 마련이니까요. 제 안경에 달린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시장 단톡방에서는 수백 명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걸 상상하니 긴장되면서도 힘이 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도윤 씨를 유도해야 했어요. 그런데 대표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사업을 생각하셨어요? 제가 순진한 척 물어보자 도윤 씨의 표정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의자를 앞으로 당기며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노인분들은 너무 쉬운 타겟이죠. 외롭고 자식들한테 의지하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거기다 요즘은 다들 돈도 꽤 가지고 있잖아요. 충격적인 말이었지만 저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오히려 감탄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도윤 씨는 더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정말 완벽한 도구예요. 한 번 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법적으로 모든 권리를 빼앗을 수 있으니까 제 주먹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꽉 쥐고 위에서는 미소를 지었어요. 도윤 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수법을 자랑했습니다. 어떻게 가족을 포섭하는지, 의사를 매수하는지, 서류를 조작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보험 쪽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들 명의로 고액보험을 여러 개 들어놓고 수익자를 바꾸는 거죠. 사고가 나면 떼돈을 벌 수 있어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사고라니요? 설마 일부러 사고를 내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도윤 씨의 차가운 눈빛을 보니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았어요. 며느님도 참 영리하더군요. 처음엔 좀 서툴렀지만 금세 요령을 터득했어요. 민정이 이야기가 나오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물었어요. 민정이를 어떻게 아세요? 도윤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접근했죠. 시장에서 부자 노인들을 조사하다가 어머님을 발견했고 며느님을 포섭한 겁니다.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은 설득하기 쉬워요. 이제 핵심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럼 의사 매수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쉽지 않았을 텐데. 도윤 씨가 득에양양하게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정신과 의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 친구는 도박 빚이 많아서요. 돈만 주면 뭐든 해줍니다. 진단서 위조는 기본이고 필요하면 강제 입원도 시켜주죠. 제가 놀란 표정을 지으니 도윤 씨는 더욱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처리한 게 50건이 넘어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죠. 50건, 50명의 노인이 이 악마에게 당했다는 거예요. 제 안경 너머로 이 모든 게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들도 분노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도윤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뭔가를 확인하고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야, 이게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이라고? 도윤 씨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가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네, 방금 대표님이 하신 말씀 모두 생중계되었어요. 지금 수천 명이 보고 있습니다. 도윤 씨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급히 컴퓨터를 켜서 확인하더니 경악했어요. 실시간 채팅창에는 분노한 사람들의 댓글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신고했다는 메시지가 수백 개씩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 노친네가 감히. 도윤 씨가 저를 향해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어요. 특공대가 들이닥친 거였습니다. 검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순식간에 사무실을 장악했어요. 강도윤,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한다. 진호 씨가 앞장서서 들어왔습니다. 비록 교통가로 좌천됐지만 이 순간만큼은 다시 형사였어요. 개인 자격으로 신고했고 현장에서 긴급 체포가 이뤄진 거였습니다. 도윤 씨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양팔이 뒤로 꺾이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지만
그것도 모두 녹화되고 있었어요. 경찰관들이 사무실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서류, 휴대폰 등 모든 증거물이 압수되었어요. 서랍 속에서는 위조 도장과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노인들의 이름과 재산 목록이 빼곡히 적힌 장부도 발견되었어요. 대박이네요. 여기 피해자 명단이 100명이 넘어요. 한 경찰관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조직이었던 거예요.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지부까지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또 다른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도윤 씨의 부하들과 브로커들이 연쇄적으로 체포되고 있었습니다. 민정이와 그 내연남도 다시 잡혔어요. 라이브 방송을 본 시민들이 곳곳에서 신고했고 경찰이 일제히 출동한 거였습니다. 제가 건물을 나왔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금자를 비롯해 수십 명이 와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다들 라이브로 지켜봤던 거예요. 말자야, 정말 대단했어. 금자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따뜻한 품이 정말 고마웠어요. 그동안의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혜린 씨도 달려왔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해내셨어요. 이제 다른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어요. 대성이도 왔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았어요. 떨리는 어깨에서 아들의 감정이 전해졌습니다. 미안함과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을 거예요. 경찰차가 줄지어 출발했습니다. 도윤 씨를 비롯한 범죄자들이 모두 연행되었어요. 이번엔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거였습니다. 생중계로 자백한 내용이 완벽한 증거였으니까요.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용감한 74세 할머니가 거대 사기 조직을 무너뜨렸다고 했어요. 전국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노인들이 용기를 내서 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창밖의 부평시장 불빛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9월의 어느 맑은 날 저는 법원 앞에 서 있었어요. 오늘은 도윤 씨와 민정이의 선고 공판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제 옆에는 대성이가 든든하게 서 있었고 금자와 혜린 씨도 함께였어요. 법원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무겁지만 동시에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이 긴 싸움이 끝나가고 있었으니까요.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많이 왔어요. 저처럼 속았던 노인들과 그 가족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오늘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은 법복을 입은 판사가 자리에 앉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도윤 씨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기, 문서위조, 조직범죄 등 여러 혐의가 인정된 거였어요. 도윤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동안의 오만함은 온데간데없고 초라한 범죄자의 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민정이에게는 징역 8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울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판사는 단호했어요. 가족 간의 신뢰를 악용한 죄가 무겁다고 했습니다. 민정이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움과 연민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다른 공범들도 모두 실형을 받았습니다. 가짜 의사는 의사 면허까지 취소되었고 브로커들도 각각 5년에서 10년의 형을 받았어요. 조직은 완전히 와해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안도의 한숨이 법정에 가득했어요. 재판이 끝난 후 법원 밖에서 대성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였지만 아들은 개의치 않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대성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꼭 안아줬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의 서운함과 원망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혜린 씨도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은행에서 복직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으로 인해 특별 표창을 받았다고 했어요. 용기 있는 행동을 인정받은 거였죠. 혜린 씨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할머니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했어요. 진호 씨도 원래 부서인 지능범죄수사팀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돌아온 것을 넘어서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이번 사건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진호 씨는 앞으로도 노인 대상 범죄를 뿌리 뽑는데 힘쓰겠다고 다짐했어요. 시장으로 돌아왔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상인회에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어르신 보이스 피싱 및 후견 사기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금자가 중심이 되어 진행한 일이었어요. 매뉴얼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상한 서류를 구별하는 법, 성년 후견 제도의 올바른 이해, 가족이 이상하게 행동할 때 대처법, 신고 요령까지 모든 내용이 쉽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었어요. 제 경험도 사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말자야, 내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거야. 금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노인 단체에서 이 매뉴얼을 요청했다고 했어요. 작은 책자가 수만 부 인쇄되어 배포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반찬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멸치를 볶고 나물을 무치고 김치를 담갔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예전처럼 정겨운 대화가 오갔어요. 시장의 일상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 반찬을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밤을 삶고 고구마를 쪄내고 배추를 절이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저를 보는 시선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온 할머니였는데 저를 만나러 일부러 왔다고 했어요. 자신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냈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에서 편지와 전화가 왔어요. 감사 인사를 전하는 사람들,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 응원을 보내는 사람들. 제가 한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라이브 영상이 경찰 교육 자료로 쓰이게 된 거였습니다. 진호 씨가 알려준 소식이었어요. 전국 경찰서에서 노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을 할 때 제 영상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실제 사례로서 가장 생생하고 효과적이라고 했어요. 지역 복지관에서도 초청이 왔습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한 명이라도 더 도울 수 있다면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제 경험을 나누었고 많은 어르신들이 공감하며 들어주셨어요. 대성이도 변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꼭 집에 와서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일이 바빠도 그 약속만은 지켰습니다.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아들은 새로운 며느리감도 조심스럽게 소개했는데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2025년이 저물어가는 어느 날 저는 가게에서 일하며 생각했습니다. 74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값진 시간이기도 했어요. 제 존엄을 지켰고 많은 사람들을 도왔으며 진정한 연대의 힘을 경험했으니까요. 창밖으로 부평시장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상인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손님들이 오가며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거요. 해가 지면서 노을이 시장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저는 멸치볶음을 한 번 더 뒤적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도 손님들이 올 거고 맛있는 반찬을 만들 거예요. 그게 제 일상이고 제 삶이니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꼭 전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아무리 어렵고 무서워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다는 걸, 혼자가 아니라는 걸, 연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그렇게 저의 길고 길었던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